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의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저를 향했다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그 눈은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은 이제 낯선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인가 싶었습니다. 집이에요. 당신 집. 이게 정말 그의 집인지 아니면 제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건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철수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외도 바람 도박술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없이 이틀, 사흘씩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빴어. 왜 자꾸 캐물어?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언니가 놀러 왔어요. 언니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내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언니, 뭐야, 나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말해봐, 괜찮아. 응, 있잖아. 이런 말 해도 될까? 옆집 언니는 선뜻 말하지 못하고 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언니 말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말해야지. 그게 사실은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나도 화가 치밀어서 말을 못하겠네. 너희 남편 아무래도 살림 차린 것 같으대. 무슨 소리야? 언니, 살림이라니? 응, 친구 집들이 갔다가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랑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희 남편이더래. 여자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는데. 언니 거기가 어디야? 언니도 알아? 응, 남편 친구 집 옆집이래. 그래서 나도 알지. 언니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래, 이따 저녁에 가보자. 나는 언니랑 같이 그곳을 가봤어요. 빌라 단지 속에 2층 집 불이 환히 켜져 있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니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야, 언니 그냥 지금 들어가 봐야겠어. 나는 그 2층 집으로 올라갔죠. 가슴이 왜 이리 두근두근 거리는지 진짜 애들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20대 아가씨 목소리가 누구세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 아가씨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누워서 있는 남편.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A씨, 이 옆에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알았어? 빨리 안 가. 은우 아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 순간 그 젊은 아가씨가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여기 내 집이에요. 순간 나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디 젊은 것이 할 짓이 없어서 남이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도 네가 큰 소리야? 놔요, 나. 그러자 어디선가 번개가 순식간에 번쩍 하더니 남편이 제 뺨을 후러 갈기더군요. 못 배워 처먹어서 어디 여기까지 와서 하는 짓 하고는 빨리 가. 옆집 언니가 말려서 집에 오다 공원에 들려서 엉엉대고 울었더니 속이 좀 풀리더군요. 그날 밤 아이들이 다 잠이 들고 나는 잠이 안 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나 혼자 애들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는 사이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때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를 빌길래 저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몇 달이 안 지났어요. 아니,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만 있어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참으면 들어올 거야. 저는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끔 야근을 한다고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운데 왜 야근을 해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길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가 잘 되면 가져오겠지 했어요.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져보다가 남편의 주머니에서 강원랜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끔 가는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도박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월급날이면 이래 그랬습니다. 월급을 다 오지 않거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내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따라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을 미행했는데 그는 월급을 받자마자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랜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간의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강원랜드 가느냐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해요? 기차역에서 그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뭐? 이제 나 감시해?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결국 그날도 그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고 사흘 후에야 돈 한 푼 없이 돌아왔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 잃었어. 이번만 200만 원 빌려줘. 꼭 갚을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강원랜드나 다른 도박장을 찾았고 매번 빚만 늘어갔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결혼 전 모아둔 돈도 어느새 바닥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에 가는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곳저곳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 중요한 거래가 있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에 아버지가 없다고 울던 막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은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다가 100만 원 넘게 잃었다고 합니다. 도박 때문에 집안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비녀, 심지어 아이들 교육보험 증서까지. 그는 못 판 물건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시작되는 고함과 폭언은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손찌검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 내놔! 술에 취해 들어와 제 목을 조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학비로 주신 돈을 찾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요? 큰아이가 물었던 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장 최악이었던 사건은 아마도 그 해 여름일 겁니다. 남편이 사람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곧 크게 딸 거니까 걱정 마라고 했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독촉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친정과 시댁을 다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 일부라도 갚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군대에 다녀와 직장을 구했고 딸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어디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가 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그는 강원랜드에서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 도박 빚을 감당할 수 없자 그는 그대로 도망쳤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겠지요.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가 사라진 후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저와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세로 살던 집까지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작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날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없이 편하게 사세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운 정이라도 정은 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 댄스 교실에도 참여하고 문예교실에서 글도 배웠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저에게는 이제야 찾아온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가끔은 시장 구경도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도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의 가족분 되시나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연락처는 부인 되시는 분 것밖에 없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른 몸에 하얗게 센 머리, 15년 전에 집을 나간 50대 남자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른쪽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며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 법적으로는 그랬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동정심?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쳤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15년 동안 어디서 모아다 이제 와서 누굴 의지해요? 요양원에 보내세요. 엄마가 왜 또 고생을 해요?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에게 남편은 술주정뱅이, 도박꾼, 그리고 가정을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왜 그랬는지 저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미움과 원망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칠고 무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몇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했고 몸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식사, 용변, 씻기, 모든 것을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로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다가 15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모른다니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1층까지 업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둘 다 다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병원비와 약값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주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 몇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약은 사야 했기에 그날은 김치와 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병간호가 길어지면서 점점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날 돌봐줄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가끔 도움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오는 길, 우연히 길가에 있는 작은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생 모집, 60세 이상 우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가게 앞에서 젊은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혹시 커피 배우는데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나이에 뭘 또 배우냐고요. 그리고 남편 간병까지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해서. 그러자 그 여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왜인지 모르게 그 젊은 여성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병들어 돌아온 남편 이야기, 힘든 간병 생활,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그 여성은 소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실버 카페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서 배우고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작은 기구를 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도 함께 커피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로 완전히 지쳐있던 저에게 이것은 작은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 1회, 그것도 2시간만. 그 정도는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의 바리스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커피를 내리는 일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원두를 고르는 법, 그라인더 사용법,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맞추기.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첫 커피 머신을 다루던 날, 손이 덜덜 떨려 원두를 바닥에 쏟기도 했습니다. 소영 씨는 웃으며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해보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제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첫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손이 떨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는 향기를 맡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뭐예요? 커피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의 얼굴에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것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맛 좋아요. 그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그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런 말을 듣다니 남편에게 커피를 내리는 것은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그저 커피를 나누는 두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커피가 남편의 재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시기만 했는데 점차 손가락으로 원두를 만져보고 향을 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감각적인 자극이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카페 주인인 소영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찾아가는 커피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처 복지관이나 요양원에 방문해서 커피를 내려드리는 봉사활동인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두고 외출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소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커피 향을 맡으면서 기분 전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실버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우리 부부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시킨 사람인데. 솔직히 저도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오랜 세월이 가져다 준 무심함이었는지. 용서라기보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와서 미워해봐야 제 마음만 아프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끔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볼 때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상상하게 됐고 그럴 때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소영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작은 온라인 커피 판매를 시작하려고 해요. 할머니의 커피라는 이름으로 손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원두를 소포로 보내는 서비스인데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단어부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커피를 내리고 편지를 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할머니의 커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 씨의 지인들 몇 명만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편지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은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커피와 함께 편안하게 쉬어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이 조금씩 커지면서 자식들도 제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온라인 주문 관리를 도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반신불수였지만 말은 더 또렷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돌봐주세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오랫동안 부부였으니까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야죠.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4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숨겨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됐어요. 그만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뭔가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영 씨의 도움으로 작은 온라인 커피 판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커피는 이제 200명이 넘는 단골 고객이 있고 매달 한 번씩 특별한 원두로 만든 커피와 손글씨 편지를 보내는 구독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집에 들인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끔 들러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30년의 상처와 15년의 부재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산 공사판에서 일했어. 처음에는 돈 벌어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점점 부끄러워져서 못 왔어. 남편은 도박 빚을 피해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없는 것이 대답이었겠지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모셔요. 이제라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약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15년 동안 편지를 썼어. 네. 무슨 편지요? 당신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남편은 힘겹게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 낡은 종이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들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그가 집을 나간 직후였고, 가장 최근 것은 병원에 입원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까봐 도망쳤다. 곧 돈을 벌어서 돌아갈게. 순자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 공사판에서 일한 지 6개월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특히 막내가 지금쯤 중학교에 들어갔겠지. 너무 보고 싶지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다른 것들보다 짧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나는 병이 심해져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평생 너와 아이들에게 못할 짓만 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용기가 생기면 찾아가 볼까 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편지 다 읽었어요. 왜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병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뇌에 새로운 혈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남편은 집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과 있을래?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아버지 곁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들려주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차 엔진 소리 내면서 업어주시던 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살았던 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겠지요.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남편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잠시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마지막 밤 남편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처럼.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편의 동생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이 부산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고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이야기.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돌아왔다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허전했습니다. 소영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커피 활동은 계속하실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커피와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커피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카페 몇 곳에서도 제 커피를 판매합니다. 자식들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설날에는 모두 모여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슬픈 기억도 있었지만 웃을 수 있는 추억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릴 때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엄마가 꼭 싸우지 않고 오늘은 어디서 일하셨어요? 라고 물으셨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분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선생님이냐며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즐겁게 지식을 나눕니다. 특히 남편을 잃거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납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에티오피아 원두로 커피를 내릴 때면 그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예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소영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부산에 새 지점을 내려고 해요. 할머니도 같이 가보실래요? 거기서도 할머니의 커피를 소개하고 싶어요. 부산. 남편이 15년을 보낸 곳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어떤 풍경을 보며 저를 생각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 바리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65세인 제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쓰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씁쓸하면서도 향기로운, 마치 커피처럼. 이제 저는 제 삶의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내리는 인생의 커피를 마시는 삶.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나이에도 다른 거 도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우리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